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64조 2호입니다. 2항, 2호.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이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이때 이제 면책불허가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이 지금 564조는 1항은 사기파산죄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불이익 처분, 은닉 손괴, 그 다음에 허위로 부담하는 경우,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부담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상업장부의 불기재, 그 다음에 은닉 변경, 그 다음에 폐쇄장부의 은닉 변경, 손괴. 이 4가지가 사기파산죄로 이제 징역 10년, 벌금 1억 원 이하의 아주 중한 형사처벌을 받죠. 근데 564조 2호, 이 부분은 이제 형사처벌은 아니고 이제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이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건을 상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재산이 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입니다. 파산 신청 시부터 선고 시까지가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참조하십시오. 서울은 2달에서 3달, 수원은 6개월에서 7개월, 인천도 한 7개월, 의정부는 한 4개월. 이 기간이 옛날같이 한 1년 되면은 이 조항으로 나가리 못 시키죠. 그래서 파산 선고가 일찍 되었다면 이 규정에 의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지연으로 인해 규정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로서는 일본처럼 위 기간의 개시 시점을 파산 신청 시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신파산법에는 파산 신청, 일본은 이제 개시라고 하죠. 개시 신청 시로 당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재산의 취득 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실매수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판사가 부담이 많이 되죠. 기록을 다 봐야 돼요. 일본은 그냥 관제인한테 맡기죠. 바로 3일 내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판사가 일을 하려고만 하면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 하다 보면은 이 조항으로 넘어가는 면책불허가를 하나도 못 받죠. 좀 이상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건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가 한 달에 배정되는 사건이 100건이 넘는데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안 했는지를 일일이 또 다 살펴보기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 채권자 의견조에 파산관계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용거래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을 것. 여기서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을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즉시 변제할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력은 재산 외에도 신용과 노력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더라도 신용이나 노력에 의해 금전의 조달이 가능하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산이 있어도 환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의 조달이 곤란하므로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땅이 있어요. 한 1억 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채무가 5천이고 지금 실직 상태예요. 근데 시골에 임야가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그 있다 그래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임야가 딱 1억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즉시. 예를 들어서 예금으로 1억, 보험 해약한 거 1억 있다 그러면 지금 채무가 내가 1억이 되더라도 지급불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거 깨서 갚거나 아니면 그걸 대출을 받아서 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빚이 한 1억인데 이 사람이 의사 내지 변호사예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곧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그 갚을 능력이 있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자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객관적 상태이므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 또는 행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 없음을 알지 못하고 용자를 하거나 자력 없음을 안 후에 동정심에서 용자를 계속하였다고 해도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가 자기 자력을 과소평가하여 지급을 정지하였더라도 지급불능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상품 영가매각이나 고리 사채 차용 등에 무리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변제를 계속하면 일견 자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죠. 외관을 보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파산이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춰야 됩니다. 행위자에게 파산이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를 속이거나 감추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의 차용을 계속하는 행위가 흔히 발견되는데, 구파산법에서는 사술이라는 표현을 하여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사술로 볼 것인지 간의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가 통례적인데, 단순히 불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사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부당한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불고지, 이건 지금, 요건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건 뭐.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결론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적극적인 고지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까지 단순히 불고지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까지 논의가 있다는데, 이 책에서는 반대입니다. 결론은 통상의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고지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고 현행법에서 정한 면책치유대에 맞지 않으며, 신용거래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작위가 이제 기망일 정도라고 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면책 불허를 할 수 없다. 자기가 어느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신용불량자고 뭐 이런 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알아서 그쪽에서 조언을 해주죠. 나는 지금 뭐 일용직이다. 근데 한 달에 지금 자금이 300만 원 필요하고 한 달에 100에서 150을 벌어서 월 30 정도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0개월 내에 갚을 수가 있다. 이 정도면은 뭐 기망이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속인 것도 없고, 그렇죠? 이와 관련해 파산 신청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는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량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액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소비 또는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심지어 파산 신청을 위한 비용으로 삼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는데,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큰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이 있거나 파산 신청 직전에 상당한 금액의 신용거래가 있는 경우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 이 87에 보면 이제 마트 백화점에서 1200만원 신용카드 결제, 그 다음에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한 후 현금 서비스 외에 150만원 신용카드 결제, 그 다음에 파산 선고 1년 전에 2천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 받은 행위. 그죠? 신용거래는 재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신용거래는 대금 후불 형태의 거래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장래에 반대급부를 이행하리라는 신뢰를 토대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물품 구입,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기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용으로 대출받은 거, 개인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한편 속칭 카드깡은 이제 결론은 여기도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신용거래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사기파산죄에 과태파산죄에 있었죠. 과태파산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깡은 오직 이 조항에 의한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취득한 이 카드깡은 뭐냐면 결국은 실제 물품 구입이 아니라 금융이죠. 금융. 그렇죠? 금융입니다. 이 카드깡은 단순한 자금 융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과태파산죄에서 정한 신용거래 구입상품이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자금 융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금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정해진 것에 하나여 카드깡은 본조에 의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조사하다가 3년, 4년, 2년 전에, 5년 전에 카드깡 행위가 있어도 별도로 그게 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된 건 변론으로 하고 이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행해진 카드깡만 본조에 의한 면책불허가 사유란 얘기죠. 과태파산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오신의 결과 신용거래에 응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유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무채재산, 기타 재산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파산 선고 전, 파산 신청 전이죠,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는 파산 선고 전입니다.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다시 한번 조문을 볼까요? 그죠?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인데, 단순한 소극적인 불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속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속이거나 자기의 어떤 주거지 상황을 속이거나 그런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속이는 행위가 별도로 사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면 뭐 더 큰 다른 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어차피 면책불허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면책불허가 될 가능성, 비면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취득한 속이고 그 면책불허가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